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간밤에 뉴욕 시장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대타협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짜 축포를 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고 M7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어제 삼성전자가 막판에 힘을 내면서 어제 좀 힘을 낸 감도 있고 오늘은 우리 시장은 그렇게까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안에서의 이제 변화가 느껴지는데 그동안 조선방산주가 우리 시장을 계속 이끌어왔다라고 하면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어제 그런 사인이 있었고 오늘도 삼성전자는 좀 쉬고 있지만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요즘 들어서 그렇고 제약바이오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 관세 리스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상대적으로 선방한 종목들의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리스크인데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을 중심으로는 자금 유입에 대한 그 매수 심리가 좀 네. 강하게 들어오는 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여기에서 판가름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우리가 흔히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 5월에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은 어제 막판에 상승 탄력이 조금 높아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시장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서 우리도 오늘은 조금 더 불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만큼의 상승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HBM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의 반등,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상승 탄력이 조금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외에 오늘은 로봇이나 항공이 많이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화해를 하는 무드가 형성이 되면 다시 이제 물류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러면서 수출 수입이 막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운주들이 이 수혜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지금은 관세 때문에 약간 주춤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다시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해운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과 항공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어쨌든 휴머노이드 관련된 사업들은 많은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관련된 부각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랜만에 로봇주들이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많은 로봇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로봇주 안에서도 정치 테마 엮이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로 엮이는 로봇주들은 한 번 더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대선 출마한 인물들의 이름 나오고 있고 퓨리오사 AI는 계속해서 수혜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AI 소프트웨어도 역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여러 관련한 대선 테마주들은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주가 오늘 좋습니다. 항공주가 한진칼이 오늘 상한가를 막 기록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호반건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오랜만에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대선과 연관해서 우리가 과거에 탄핵 전국에서 뉴스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 나타났는데 미디어 이제 또 대선의 시즌이 왔습니다. 뉴스 많이 보시죠? 시청률 올라갈 겁니다. 광고가 많이 붙겠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주가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야기가 조금은 해빙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이 테마들이 업종들이 움직이는 양상. 빠르게 시장이 최근에 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올라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아마 극명하게 차이 날 테니까 저희가 드리는 브리핑이나 이슈들 잘 챙기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는 일단은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고 어제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중국 쪽에서 각각 115%씩 관세를 인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러면서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관세 합의가 미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번에 합의가 매우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를 낮추는 것도 관세를 낮추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중국이 완전한 개방에 합의를 했다. 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더 원활하게 진출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꾼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또 사업을 많이 하거나 중국을 진출한 기업들, 흔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당연하게 중국 쪽에 수혜를 많이 보는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시진핑과의 이번 주말에 통화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상회담을 하게 될지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관세 수입이 87%나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4월에 미국이 관세로 얻은 수입이 1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관세가 효과가 있네, 돈을 벌고 있네라는 것들도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한 관세의 효과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숫자적으로는 관세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관세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차별화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 전환된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한 50만 주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의 18만 주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오늘은 57,150원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오늘 또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다고 하는 갤럭시 S25 엣지가 공개가 됐다라는 점에서도 주가의 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한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지난달에 역대 최대 판매고를 올렸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는 보릿고개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들이 자꾸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재고도 소진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무역 관세 25% 붙게 되잖아요. 그런 흐름들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흐름은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최근
긍정적인 흐름들이 기관의 매수세가 착착 붙고 있다라는 거. 한 달 내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던 흐름들 긍정적이고요. 워낙 중국 태양광 패널 미국 쪽에서 고율 관세에 대한 리스크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반사 이익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크게 무너지지 않고 1.5% 상승세 유지하면서 33,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생산 체제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 매번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2% 가까운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요. 25,600원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 IRA 법상 전기차 세제 혜택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조기에 폐진하는 거 좀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2차 전지 심리에 좀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요소이거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1% 하락을 하면서 32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엇갈리는 관련주 흐름들 좀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값에 관련된 약값 인하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제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약값,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 80에서 90%대까지 가격을 낮추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인데 미국에서 약가는 낮추고 외국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이 너무나 비싸게 약을 사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의 제약회사,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의 유럽 제약회사의 약을 보통 뭐 2배, 3배, 4배까지 미국에서는 더 비싸게 주고 팔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뿔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는 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겠답니다. 자, 그 주요 내용은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마트에서 뭐 야채를 사거나 사과를 사면 뭐 마트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마트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뭐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약을 뭐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팔고 있는지를 책정해보고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제일 싸게 팔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약값만 지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이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파는 약값을 미국에 적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던가라는 게 트럼프의 논리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지 주판화를 좀 튕겨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약회사,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니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면서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효과를 보게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어제는 조금 하락하고 오늘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부터 개별 이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 상승하면서 15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D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짜리 신규 리포트를 또 내놔서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물론 1분기 실적이요 예상치 좀 하회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상저하고 실적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 개선세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셀트리온도 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관세 리스크 피하기 위해서 재고 축적을 15개월분 해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 좀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도 나타나면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신규 리포트 나왔으니까 오늘 매수심이 좀 붙는 거겠죠.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1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제품 쪽에서 매출이 증가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1분기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워낙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매출 잘 나고 있고 또 공장으로 봤을 때 4공장 매출 증가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황제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오늘 1.5%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굉장히 유명하죠. 호조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 5% 가까운 강세 힘으로 출발을 합니다. 92,9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처방이나 비처방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2.5% 상승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1.5% 상승하면서 11만 9,900원 선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약바이오가 시가 대비 상승률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다소 종목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자,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항공주 또 한진그룹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려아연 떠올려 보시죠. 티웨이 항공 이런 거 떠올려 보셨을 때 그때 주가가 얼마나 갔는지 저희가 힌트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진칼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한진칼의 2대 주주 호반건설이 한진칼의 지분을 18.46%대까지 확대했습니다. 계속 지분을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지분율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원태 한진칼 회장 측의 지분과의 격차가 지금 1%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지금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율은 30.54%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한 게 10.5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제외하면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 측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 제외 지분율이 19.96%입니다. 19.96%와 18.46%. 차이가 얼마 안 나죠. 1% 내로 지금 지분율 격차가 좁혀진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호반건설이 항공에 관심이 있나? 한진칼 경영에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시장의 해석들, 의문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러다 보니까 호반건설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단순 지분 투자다,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과거의 행동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호반건설이 그전에 항공업 진출에 계속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의 지분을 야금야금 계속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8.64%대까지 지분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시아나 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에 전에도 참여를 했다가 실패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반건설이 그때 아시아나 못 얻었던 것을 이번에는 대한항공 쪽으로 뭔가 경영권 분쟁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한진칼을 포함해서 한진그룹주나 항공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관련해서 앞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주가 흐름은 어떤지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어제 17% 넘는 급등세 이후 오늘 장 초반 상한가 갔다가 현재 상한가 풀리면서 17% 넘는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주가는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한항공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22,550원 선 지금 눈치 보기 장세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0.1% 강보합권인데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가 0.5% 하락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오늘 0.4%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6개월 내 최저점을 찍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중국의 여행객 수요에 대한 급증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강했던 흐름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진그룹주 플러스 항공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목별 투자 전략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질문을요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용철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시장이요. 기대보다는 좀 못 가는 모습, 네,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는 좀 눈치를 보고 있고 코스닥도 어제 낙폭이 컸던 걸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땐 미국 증시랑 비교해서 좀 아쉽거든요. 네, 어떠한 이슈랑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다소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조정을 줘야 됐을 때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이 고위급 무역 정상회담 부분에 대한 좀 성공적인 마무리 이후에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흐름이죠. 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관세가 협의됨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각각 두 나라 모두 다 115% 관세를 인하를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관세에서 경기 지표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갈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관세가 영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거기다가 이제 한 국가씩 이제 협상이 이어질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는 점차 해소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는 경기 지표로서 좀 더 시장의 방향성을 갈피를 잡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오늘 밤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의 예측치는 2.4%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이 전월 기준으로도 2.4% 예상 전망하고 있는데 이 2.4%보다도 높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에 물가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될 건가?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관세에 대한 일부 90일 동안 유예를 함으로써 이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90일 동안은 추가적으로 더 이상 높게 나올 부분에 대한 높게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좀 더 아쉬운 흐름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에 반등이 나오지 못해, 조정을 받아줘야 될 타이밍에 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 랠리로 이어져 왔던 국내 증시 조금 더 눌려줘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던 흐름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 오늘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2600선을 강하게 넘겼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600선을 넘겨줬기 때문에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최근에 2600선을 강하게 넘겼죠. 전거래 2025년도 5월 12일 날 2600선을 넘겼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2600선 안에 안착해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 조금 더 눌려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눌려줬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냐. 2550선에서 2560선 사이에서 강한 기술적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최근에 강한 상승 랠리에 이어서 조금 더 눌림 이후에 재차 건강한 상승 랠리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앞두고 이제는 포커스를 내가 어느 타점에서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언제 공략을 하느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혼자서 좀 더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켓나우 2부를 통해서 함께 공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자 파트너가 해주신 말씀은 이미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우리 시장이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도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눈치 보는 좀 신중한 모드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뭐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코스피에서 오늘 오전장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다만 하락하는 종목이 오늘 좀 더 많다는 거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섹터별 그리고 업종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섹터의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그 자금 속에서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네. 섹터는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휴일이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략주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지금 최근까지도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체크 원전 수주가 불발이 되면서 한 차례 조금 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눌림폭을 정말 좋은 기회로 삼아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온라인 방송에서도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만큼 최근에 단기 조정 이후에 빠른 회복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25년 뒤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4배까지 상승시키겠다라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국내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각 후보 기준으로도 이 원전은 빼놓지 않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상승 모멘텀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미국 기준으로는 2017년도 이후에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와 중국산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조선 마찬가지로 이 원전 기준에 대해서도 이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강한 수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주 중에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제 지지난주 공략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메리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형 원전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거기다가 가스 터빈까지 모든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불발됐다 하더라도 저가 대비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24,500원 라인대에서 이제 강력한 매수 기준가를 잡아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심선을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 자,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선 후보들의 강력한 정책 수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줬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앞서서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잡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가격 라인대를 잡아드리면 27,000원 라인대죠. 2025년도 5월 7일 장중에 13%까지 급락했던 날에 종가입니다. 이 27,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매수 라인대 기준 잡아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매수 기준가를 기준 잡고 좀 더 조정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가 재건인데요. 저희 재건 관련해서 좀 궁금증, 기대감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 저희한테 좀 질문을 주셔서 하나 읽어드릴 텐데 우크라이나 재건 탑픽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슈 모멘텀 그리고 재건 관련 기업도 눈여겨보는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탑픽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최근까지도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저가 기준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라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15일에 회담을 요청을 했죠. 여기에서 이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이 회담에서 동행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정책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는 이런 급등락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 변동성 장세에서 좀 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건 관련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탑틱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D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이 HD현대 건설기계 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는 종목 중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현지 정부와 협약을 맺었고요. 여기에서 굴착기를 기증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의 흐름 보면 좀 더 안정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자, 최근에 2025년도 4월 달 저가를 만들어냈습니다. 49,800원대까지 한번 눌렸었는데 그 이후에 55,000원대까지 바닥 라인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어느새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5만 원대에 나왔던 게 바로 4월 초인데 한 달 만에 7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최근에는 아직까지 슈팅이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슈팅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유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급등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더 과열권에서 눌림폭 때는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견조로운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을 때에는 좀 더 안정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자, 가격 전략 한번 간단하게만 잡아드리면 오늘 저가 기준에 대해서 마이너스 3%대에서 현재 1.5%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아직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공략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나는 저가에서 공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60일선 보이시죠? 60일선과 오늘 10일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60일선까지 눌렸을 때에는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가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72,500원대까지 왔을 때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기준으로 보면 한 72,500원에서 72,700원 라인대에 와서는 좀 더
분봉 기준으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한 종목만 소개해드리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한 종목 더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대동입니다. 이 대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동과 대동기어가 있는데 대동기어는 단기간에 상승 탄력이 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승 탄력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들을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대동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동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부와 트랙터 공급 계약을 3년간 300억 원 규모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HD현대 건설기계보다는 좀 더 약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700원 라인대에서 1,5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좀 더 저가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방안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된 기업들 좀 짚어주셨고요. 역시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 재건 관련 기업들로 이번 주 들어서 좀 주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선정해 주신 섹터가 이 섹터 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어제 삼성이 5% 넘게 상승했더라고요. 네, 어떠한 부분 좀 보실까요? 네, 이번에 무역 협상에 이 미국과 중국의 네. 이제 관세 협정 부분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겠죠. 특히 이 엔비디아가 이 중국의 반도체 AI 칩을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약을 규제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였죠. 삼성전자 5%를 필두로 SK 하이닉스 거기다가 한미 반도체는 무려 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자 분봉 기준으로 한번 SK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벌써 이 초반 약세 흐름을 대부분 다 메꿔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단기 조정은 있을 수는 있어도 이제는 저가에서 강한 상승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도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본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 거래일 이 30%의 상승 흐름은 이 프리마켓에서 진행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이 30%의 상승을 걷어내셔도 되고요.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면 4%에 대한 상승 흐름에 이어서 오늘 현재에도 강세 1%까지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저가에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면 한미 반도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와 조금은 사이가 좋지 않죠. 이제 TC 본더에 대한 가격 상승을 이후로 이 SK 하이닉스에서 좀 더 고객사를 다변화한 흐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한미 반도체는 이 삼성전자와도 이 협약 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좀 더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좀 더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025년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25년도 1월 기준의 고점이죠. 11만 원 라인대, 11만 원, 12만 7천 원 라인대를 최고점으로 잡고 이 고가와 고가를 잇는 하락 추세 그리고 2025년도 4월 저가와 저가를 잇는 상승 추세를 이어보면 삼각 수렴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대 기법 중에서도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되죠.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되는 게 전거래일이었습니다. 장중 9%대라는 강한 상승 랠리를 동반하면서 거래량 기준으로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400%가 넘어가는 494%까지 동반을 하면서 수렴 이후에 강력하게 돌파를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추세 수렴 이후에 저가를 올리는 점진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저가에서 분할 관점으로 대응도 충분히 유효한 종목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한화 세미텍 HBM 장비 발주를 좀 미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상대적으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그 간략하게 이제 오늘의 공략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특히 이 재건 관련주들은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도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놨기 때문에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그리고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이제 바로 HD현대 건설기계를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만 봐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앞서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저가 대비해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최근에 이 강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추세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74,400원 라인대를 무난하게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 이 종목들을 충분히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73,500원 이하, 지금 73,300원까지 내려왔죠. 충분히 공략이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85,500원, 손절가는 66,7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략주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 짚어주셨고 가격 밴드 굉장히 디테일하게 두 번 잡아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최혜국 정책을 부활시키며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해외 저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값이 최대 9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빅파마의 폭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 외국의 약가 규제에 대응하도록 지시했으며 FDA에는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의약품 수입 확대를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처방약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고 환자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약을 살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약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글로벌 제약사가 해외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어 환자 혜택은 제한적이고 전체 제약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상대국에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관계에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며 그 수는 매우 많지만 내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을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 합의에 따라 미국의 상호 관세는 10%로 낮아졌고 중국의 펜타닐 유입 혐의와 관련해 이미 부과된 20%의 별도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미국은 4월 초 이전부터 부과해온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큰 불안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수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코스닥에서는 또 제약바이오가 오늘 힘을 많이 내네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1.3% 넘게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양상,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모습.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는 0.28% 강보합권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0.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 강한 반등을 했죠. 3% 가까이 강한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약보합권 수준에서 시장이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굉장히 강한데 1.8%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중국 쪽이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 관세 협상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렇게까지 강한 반등은 나타내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는 하고 있는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할지 요즘 보험사들 좀 이슈들이 여기저기 좀 있더라고요. 롯데손해보험도 네.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하는 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금감원이랑 지금 약간 뭐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일단 후순위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니까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채권을 통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네네. 자금을 조달하는 것 중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 가장 상환 순위가 낮은 채권이에요. 낮은 그러니까 거. 후순위잖아요. 네네. 만약에 회사가 보도가 나면 이제 후순위 투자자들은 일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비해서 뭐 거의 마지막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위험이 높은 만큼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뭐 이게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뭐 이 정도 리스크 감수하고 높은 이자를 받겠다. 뭐 이러면 수익을 이제 좀 투자할 챙길 수 만하죠. 있는?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금융 상품이기도 한데 보험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후순위채가 또 어떤 면에서 매력이냐면 그 일부 자기 자본으로 인정이 돼요. 후순위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부채 사이드에 계산되는 게 그러니까요. 맞는데 이 후순위채의 성격상 일부 자기 자본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전성 기준 따질 때 이제 자기 자본이 늘어나니까 요 지표가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본을 좀 늘리기 위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발행 후에 보통 이제 5년이 된 시점에 콜옵션 조항이 붙어요. 이 콜옵션이라는 거는 발행사가 5년이 지났을 때 조기 상환할게, 갚아주는 갚아줄게,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데 콜옵션 행사일이 돌아오면 대부분 이제 조기 상환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네네네. 금융시장의 관행이고 이 조기 상환을 위해서 그 전에 조금 전에 후순위채를 다시 발행해서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이제 조기 상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리는 거군요. 그렇죠. 돌아가는 게 보통인데 뭐 최근 금융시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게 이제 롯데 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이거는 2020년 5월 7일에 발행이 된 거고요. 네. 그때 규모가 한 900억 원 규모로 발행이 됐었어요. 여기에도 콜옵션 조항이 붙었고 발행일로부터 5년 뒤에 롯데손보 측이 조기 상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제 옵션 조항이 붙었던 거죠. 네. 그 콜옵션 행사일이 지난 8일이었어요. 네. 근데 행사일 하루 전날부터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거 행사일 연기될 수 있대. 뭐 12일로 연기가 네. 된대.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돌면서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제 사실 흥국생명 때 네네. 뭐 그건 해외 발행 채권이긴 했지만 이런 콜옵션 행사일이 왔을 때 행사 안 함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를 안 한다는 거는 회사가 뭐가 문제가 위험하다, 있나? 뭐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연결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롯데손보가 상환을 안 하겠다 혹은 못 하겠다 이랬던 거는 아니고 조기 상환할게 하겠다는 건데. 이랬는데 네. 이제 금감원이 하지 말라 이러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못한 거죠. 네. 자, 이러니까 이슈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콜옵션은 채권 투자자한테 돈을 갚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걸 금감원이 제동을 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보험사들은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보험업 감독 규정상에
후순위채 조기 상환 조건이 있어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 우리가 보통 이제 킥스라고 부르는데 네. 그 킥스가 150%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만 콜옵션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손보의 경우에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킥스 수치가 얼마나 비율이 나오죠? 154.59%예요. 그러니까 150가 기준선을 이제 살짝 넘는 수준인 건데 이걸 만약에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하게 되면 150%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대략 시장에서는 한 149.5% 정도로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분석을 좀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후순위채를 미리 발행해서 이제 자금 확보해 놓았다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사실 2월달 뭐 요쯤에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다가 이제 무산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초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후순위채를 만약에 상환하게 되면 킥스 비율은 당연히 150%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규정상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이거 어쨌든 이제 규정상 요건이 안 된다는 건 롯데손보도 아니까 네. 금감원에 콜옵션 상환하면 위법일까요? 뭐 위법 아니라면 면책해 주세요. 이런 이제 그런 걸 요청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을 했고 네네네. 금감원이 이제 그 승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금감원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이 154.59%지만 이거는 예외를 적용해서 산출한 수치인 거지 만약에 원칙을 적용했다면 127.4%밖에 안 될 거다. 더 낮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고 이렇게 건전성이 안 좋은데 지금 돈 좀 있다고 후순위채 상환하게 되면 나중에 이 보험을 지급해야 될 때 지급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보험 계약한 그 계약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상환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금감원 입장이었고 금감원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롯데손보의 설명은 뭐였냐면 후순위채 갚는 돈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갚는 게 아니고 네.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 자금으로 갚는 거다. 고객 돈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금감원은 그게 고객 돈이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고객도 이 일반 계정에 있는 고유 자금으로 갚는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고객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었고요. 네. 사실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하는 게 맞는 게 조기 상환 안 하게 되면 이 그 후순위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조기 상환이 지나가게 되면 네네. 기존 금리보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후순위채라는 게 사실 5년이 지나면 자본 인정률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하고 새로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또 이제 자금 조달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게 그런 이제 식으로. 유리한 아. 거였는데 그 금감원이 어쨌든 간에 이거를 막은 상황에서 롯데손보가 굉장히 강경하게 상환하겠다.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돌입했다. 네. 뭐 이러면서 수요일에 상환하겠다고 거의 약간 선포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사실 금융사가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맞서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롯데손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놀라긴 했었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순위채라는 것 자체가 부채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서의 로도 인식이 되고 그런 역할을 조금 하니까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거에 관련해서 이걸 줄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제동을 좀 건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손보도 뭐 의지는 좀 강경한 것 같아요. 금감원에게 뭔가 약간 꿈틀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금감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금감원 뭐라고 합니까? 지금? 금감원도 굉장히 강하게 맞섰죠. 그래요? 그때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금융상황 점검 회의 이후에 이제 발언도 네네. 실제로 했고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이 긴급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뭐 자료 따로 내고 뭐 이랬었는데 네. 그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표현이 좀 심각한 있었어요. 우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 추진하는 거는 좀 걱정스럽다라는 거였고 사실 이제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 안 하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그게 우리가 왜냐면 흥국생명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채권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복현 원장의 설명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조 아니냐 그리고 채권시장에 워낙에 유동성이 좀 풍부한 데다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그러니까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면 요새 네네. 뭐 기업 회사채 발행할 때 수요채 할 때마다 그쵸. 뭐 조단위 뭐 채권 이제 투자 관심 많잖아요. 몰리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작은 신용 이벤트 때문에 채권 시장이 경색될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이렇게 경고를 했고 이세훈 수석 부원장도 사실 이게 금감원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롯데손보가 미워서 막은 게 아니다. 아니 감독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롯데손보가 만약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을 하고 조기 상환에 나선다고 하면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네. 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만약에 조기 상환에 나섰으면 뭐 벌금형이라든가 뭐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금융사들은 경영 평가를 받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러니까 결국에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건데 금감원 입장에서는 뭐 원리 원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롯데 손보도 어쨌든 조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금감원의 얘기를 들어봐도 뭐 롯데 손보 너희만을 콕 집어서 그렇게 제재한 건 네. 아니야라고는 했지만.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약간의 네.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네. 상황이긴 한데 롯데손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에 그 후순위제 발행을 네. 추진했었는데 그때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발행을 준비해서 수요 예측까지 다 해놓고 발행을 취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롯데손보의 주장은 후순위채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전날에 네. 금감원이 정정신고를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측하기 전날에 정정신고 요구한 거는 발행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요구를 한 그쵸, 거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발행을 못했다라고 이제 못했다. 설명을 했고 금감원 입장은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제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2024년 실적을 다 가결산을 해놓고 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그러니까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는 3분기까지 실적을 담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롯데손보가 작년 한 해 수익이 거의 91% 정도 급감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이 증권신고서에는 3분기까지만 실적을 담은 거는 약간 이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고 이게 사실 후순위채 발행일이 예정대로라면 이제 2월 12일이었는데 네네. 13일 날 딱 가결산 실적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투자자들한테 오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숨긴 거 아니야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었고 또 한 가지가 증권신고서에 뭐 무해지, 저해지, 보험 해지율 그러니까 지금 무해지, 저해지 우리가 합쳐서 무저해지 네네.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예외 모형만 적용 네네. 그것만 기재를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이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 발생 위험도 이제 고지를 안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사모펀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정도는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기재 정정을 좀 요구를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말씀해 주셨던 중에 뭐 유리한 예외 모형을 썼다라고 하는데 네.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저해지 상품이라는 게 이제 네.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만약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그래서 무해지, 저해지 저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품인데 이렇게 환급금이 없는 대신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다른 보험보다 그쵸, 한 그쵸. 대충 한 20-30% 이제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저해지 보험은 2016년부터 보험시장에서 좀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보험료가 일단 저렴하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좀 적으니까 보험사들이 좀 팔기가 쉬웠고 그래서 국내 보험사들이 이걸로 좀 마케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저해지 상품의 앞으로 해지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험사의 실적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그쵸? 거예요. 네.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납입 기간 중에 해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 가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죠. 관건인 네네. 거죠. 이 해지율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환급금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사 이익은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해지율을 높게 설정을 하면 이제 보험사의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해지율을 낮게 설정하면 보험사 이익에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 무저해지 보험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해지율이 내려가기 마련인데 이제 특정 시점 이후 보험사들이 대충 해지율을 한 2%에서 4% 정도로 고정하는 네네. 이제 사례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국이 그러지 말고 해지율을 가정할 때 시간이 갈수록 해지율이 점점 낮아져서 이게 완납 시점 근처까지 갔을 때는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로그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칙 모형으로 적용을 하라라고 이제 보험사들한테 네네네. 권고를 했고 예외적으로 선형 로그 모델을 허용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형 로그 모델이라는 거는 이 원칙 모형과 비교를 해보면 해지율이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해지율을 좀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보험사한테 플러스가 되는 네네. 이 모델인 건데 그렇게 예외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적 충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대부분의 손보사가 이제 딱 그 예외 모형을 할 거야, 원칙 모형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면 당연히 다 예외 모형을 선택을 하죠. 그쵸. 당장의 실적 타격이 적으니까. 근데 보험사 중에 이제 대부분 예외 모형을 하겠다고 하니까 금감원이 이런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려고 예외 모형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경고하는 코멘트를 경고를 했군요. 하니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원칙 모형을 바꿨어요. 적용했는데 네. 유일하게 롯데손보만 예외 모형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롯데손보가 다른 손보사에 비하면 그 무저해지 보험 비율이 가장 높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줄 가정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제 만약에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서 실적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롯데손보는 예외 모형을 선택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작년 순이익이 272억 원이었고 이거를 예외 모형을 적용했는데도 전년 대비 91% 감소한 건데 만약에 원칙 모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적자전환하는 적자전환하나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독 당국이 보기에는 다 원칙 모형을 적용하는데 롯데손보만 예외 모형을 적용하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경계, 뭐 예의주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또 궁금해지는 그렇죠. 상황인데 롯데손보도 뭐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금감원이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예탁원의 공시로 일단 콜옵션 행사를 보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래요? 발표하긴 했었어요. 사실 감독 당국에 맞설 수 있는 금융사가 예.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보류를 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긴 하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자본 확충 계획안을 만들어서 뭐 이제 금감원에 제출하고 네. 그걸 실행을 해서 중도 상환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뭐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사실 이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법이라는 게 뭐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이제 후순위채 같은 걸 다시 발행을 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콜옵션을 상환하는 방법이 될 텐데 두 가지 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게 일단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못하면서 시장에서 신뢰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 콜옵션 행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롯데손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가 시장에 너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네요.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뢰도 좀 떨어진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2월에도 후순위채 발행할 때 1,000억 원 규모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그때 72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렇게 채권시장에 그러게요. 돈 들어오는 분위기에 수요 예측 치를 다 못 채웠다는 것 자체도 이제 롯데손보가 얼마나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데 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롯데손보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JKL 그쵸, 파트너스거든요. 그 사모펀드들은 사실 그 펀드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펀드에 만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유상증자는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상증도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롯데손보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데에는 이 사태의 불똥이 이제 대주주인 사모펀드한테도 좀 튀는 분위기니까 여기서 강대강대치를 더 이어갈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런 콜옵션 상황을 좀 막으면서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유상증자를 좀 해서 자금을 좀 더 투입해라. 이런 압박을 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분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대주주 이야기, 요즘 뭐 사모펀드에 대한 또 시각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쵸? 시장의 분위기니까 네. 자연스럽게 대주주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JKL 파트너스가 대주주인 상황인데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뭐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매각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이것도 약간 주춤거릴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 또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금융사들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MBK 파트너스가 고려현 인수 시도하면서 네. 이게 국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게 맞냐라는 약간 부정적인 그쵸, 시각이 많이 논란이 늘어났잖아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롯데손보 사태 때문에 금융권도 금융사를 이제 사모펀드가 갖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품고 있는 금융사들이 몇 곳 있습니다. 지금 네네. 롯데손보 같은 경우는 JKL 파트너스가 2019년에 인수를 했어요. 지금 이제 77%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뭐 그 지분을 인수를 했고 이후에 유상증자 참여하고 이러면서 총 들어간 투자 금액이 한 7,300억 원 정도 되고 그걸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지분이 77.04%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주주인데
뭐 그동안에 계속 매각을 시도하긴 했었어요. 사모펀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엑시트 시점을 그쵸, 이제 그쵸.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매각을 시도하긴 했는데 워낙 JK 파트너스에서는 본인들이 산 가격 그리고 시장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 이상 조 단위로 가겠죠. 조 단위로 이제 네. 요구를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져보고 이러면 이게 아무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조 단위 딜은 좀 어려울 쉽지 거다라는 않죠. 이제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눈높이 차이가 있는 거라서 계속 이제 매각 딜은 진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MG 선보가 또 이제 요새 네, 좀 어려운 문제가 상황인데 많아요. 네. 여기도 이제 2020년에 JC 파트너스가 지분 95.5%를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자본 확충이라든가 뭐 경영 분석하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매각을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네. 안 됐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이 결국은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격 금융기관을 설립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격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보험 계약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게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때 청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가교 보험사를 통해서 계약을 좀 관리를 하고 이걸 나중에 대형 손보수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MBK 파트너스 지금 롯데카드 체제 주주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이제 실적 정책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매각을 시도했는데 롯데카드 자체도 이제 눈높이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지난해 말에 이제 UBS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이제 재매각 절차에 이제 들어간 상태이긴 한데 네. 워낙에 이제 카드업 경쟁 심화하고 있고 거기에 뭐 소비 이렇게 막 안 좋아지고 그쵸, 이러면서 경기 안 좋으니까. 카드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최근에 홈플러스, 고려아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MBK 파트너스 자체에 대한 이제 신뢰도 좀 하락한 상태라서 사모펀드가 보유하는 금융기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이게 PF는 워낙에 X 전략이 있기 때문에 뭐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장기 보유가 필요한 이제 금융에는 이 사모펀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의 금융사 인수가 제도적으로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이 롯데손보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리고 MG손보 그리고 이제 롯데카드 매각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감독 당국도 좀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또 사모펀드 이야기로 귀결이 되네요. 사모펀드가 뭐 국가 기관 산업 및 핵심 산업에 인수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제는 금융권에도 사모펀드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사모펀드가 신뢰를 회복하고 뭐 올바른 좀 투자 방향을 보여줘야 이런 논란이 불식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금융권, 뭐 보험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도 요즘 뭐 뉴스 많고 가입하신 분들도 걱정 많으신데 한번 계속 이슈 추이 살펴보면서 저희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자세하게 롯데손보 여기에 더해서 사모펀드 쪽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중국 115% 관세 인하 빅딜, 트럼프 미국 약값 59% 파격 인하 발표, 미국 시장 상장 중국 기업 급등세, 리가켄바이오, 와이바이오, ADC 관련 커넥션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오늘
계속해서 언론에서 아침부터 나왔죠. 115% 서로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30% 관세 부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90일 동안 유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하죠. 일단 10% 보편 관세는 있는 데다가 펜타닐 관세 20% 더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 남은 거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펜타닐 관세 뭐 이런 거 마약 관세 안 매겼잖아요. 그래서 10%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 관세로 처음에 24% 매겼던 거 그거 90일 유예됐습니다. 24%는 잠깐 세 달 정도 빠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 관세로 뭐 자동차니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 부과된 것들 있죠. 그런 개별 품목별 관세는 계속 유지되는데 거기서 뭔가 잘 보이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게 해줄 수 있거나 우리 물건을 파는데 끼어 있으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하고 미국에서 보면 알아요. 보잉 항공기를 100억 달러를 영국에 구매해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보잉 항공기 안에 엔진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라는 명품차사에서 만드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그 롤스로이스사의 엔진에 대한 관세는 면제해 줬어요. 왜냐? 자기네 미국산 보잉기를 100억 달러 구매해 준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철강, 알루미늄이나 자동차 관세 이런 것도 뭐 해제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를 중국에 파는데 거기에 무슨 타이어가 중국 타이어다. 그러면 미국산 자동차를 중국 니네가 사주는 대가로 타이어에 대해서 관세 면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정이 있는 거죠. 거기서는. 그리고 이제 펜타닐 관세는 너네가 펜타닐을 적극적으로 막는데 협조하거나 성과를 갖다 내면 거기서 이제 깎아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남은 걸로 따지면은 115%가 깎였으니까 엄청 깎인 것으로 보이죠. 이 중국에 대한 거는 145였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건 125였잖아요. 그래서 145에서 115 빼니까 30이고 125에서 115 빼니까 10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 10이 일단은 남아있다. 그래서 일단 뭐 빅딜이라고는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는데 그죠? 좀 많이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사실 이게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이틀 만에 모든 게 다 돌아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약값에 대해서 59% 파격 인하를 발표했죠. 그리고 59%가 끝이 아니고 80%까지도 약값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인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자기네 국민이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네 국민들이 최대한 호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주머니에서 빼오겠다. 뭐 그걸 갖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죠. 그게 지금 미국인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 수출업자들의 그 주머니를 털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도 안 털리고 있다. 뭐 이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트럼프의 그 구조는 그겁니다. 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그만큼 뺐으니까 이제 미국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그만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관세로 수입을 얻으니까. 그래서 소득세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약값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최대한 뭐 배려를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아예 돈 안 나가겠다 해주는 거잖아요. 소득세 나중에 0%로 하겠다. 약값도 이렇게 아주 싼 약값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막 에티오피아나 막 방글라데시나 이 못 사는 나라들한테는 우리의 화이자나 머크가 만든 이 약을 엄청나게 싸게 공급해주면서 왜 미국인들은 뭐 잘 산다고 약값을 비싸게 받느냐 이 논리예요 지금. 계속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 그게 뭐냐면 최혜국 정책이란 게 세계에서 지금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못 사는 나라의 어떤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잖아요. 항상 뭐 기아를 뭐 난민을 도와야 된다, 막 아이들이 막 가죽만 남아가지고 막 그런 영상 나오는 게 다 에티오피아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들에게 만약에 그 나라가 약값이 제일 싸게 공급이 되고 있다면 그 에티오피아 국민이 쓰는 약값 수준만큼 미국인도 그 약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차별화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 로비 안 통한다.
만약에 대형 그 제약사들이 로비를 통해 가지고 정치권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오늘 그 제약업은 로비스트가 또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제약업도 또 똑같죠. 거기 아예 로비 단체가 있고 거기 돈을 내고 가입을 해요. 머크랑 일라일리랑 뭐 이런 회사들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합니다. 그럼 대신 홍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바티스의 그 킴리아라는 원샷 원킬 항암제 아시죠? 한 번 놓는데 6억 원이었어요. 그 보험이 안 되면. 근데 한 번 주사를 놓으니까 백혈병 소녀가 깨어나가지고 기적의 항암제라고 붙었잖아요. 물론 효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게 다 로비 단체에서 홍보도 다 해주는 겁니다. 기적의 항암제라는 타이틀, 백혈병 소녀가 한 번에 살아났다. 이런 언론의 기사나 이런 걸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백혈병 환우를 둔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와, 저거 대박이네? 야, 돈만 있으면 저거 맞으면 바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정말 기적의 항암제 같잖아요, 딱.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로비 단체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이 지금 다 바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로비 단체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정치권에도 유력 인사들에게 예를 들어 대형 제약사를 막는 정책을 딱 투표를 해야 되는 의원들에게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투표를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약값 인하 정책이 통과가 안 돼요. 약값이 인하되면 국민들은 좋지만 제약사들은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비를 열심히 펼쳐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렇죠? 계속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는 자기 정권에서 그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에겐 그 아프리카 국민들이 받고 있는 약값이랑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장중에 제약사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다 회복했어요. 다 회복했습니다, 일단. 자, 다우산업을 보겠습니다. 야, 지금 저번에 한 얘기 기억나세요? 저번에 한 얘기, 그동안 한 얘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나왔죠? 그렇죠? 뭐가 좋은 일인지는 우리가 미리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좋은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은 일. 지금 시장에서 이게 좋게 판단한 거잖아요, 이거를.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 첫 번째 나온 거랑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빅딜. 그러니까 시장의 환호에서 갭 상승하면서 이만큼 급등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미래에서 오신 분 계세요? 미래에서 와가지고 나는 이미 트럼프가 영국이랑 그러니까 트럼프가 2기 때 당선될 것까지 예상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1기 때 걸 만회하고자 영국하고 협상을 첫 번째 하고 중국과 오늘 빅딜이 일어났는데 둘이 115% 관세를 인하한다는 거. 이거 미래에서 오셔가지고 미리 보신 분 아신 분 계세요? 없죠? 미래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나와서 증언을 해주세요. 없잖아요. 근데 미스터 마켓은 미리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뭐 짝꿍댕이 쌍바닥 상승 N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왔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높은 확률이었잖아요. 결국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조차도 몰라요. 트럼프가 지금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100% 예상 못하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시진핑이 안 움직이고 푸틴이 안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트럼프랑 시진핑이 진짜 통화를 했는지 그동안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 좋은 결과가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미스터 마켓이 이미 그림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나왔죠, 결국.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우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8.07 급등했죠. 자, 나이키 7.34 오랜만에 급등했고 애플 급등했고 머크도 5.87 급등했죠. 제약사가 그 관세 약값 인하 때문에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다 만회하면서 머크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30에서 상승률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어제 그 주가이 제약이랑 다이지 산교라는 우리 ADC 관련 이따가 ADC 나오잖아요. 리가켄바이오. ADC 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에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한 에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한 다이지 산교 그 회사가 다 급락했잖아요. 그게 약값 인하가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열린 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에서 대표적인 그 기업들이 다 급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똑같이 급락을 해서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하는 거는 미국 안에서 얘기예요.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민들한테 너네 마진 남겨먹지 말고 더 이상 로비하지 말아라. 나한테, 핵정부한테, 정치인들한테. 대신에 나가서 벌어라. 이거 나가서 벌어라. 우리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제약회사 자본주의 사회인데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대신 누구한테 벌어라? 우리 국민한테 뜯지 말고 외국 나가서 비싸게 받으라 이거예요. 미국민들한테 뭐 50% 남겨먹던 거 10%만 남겨먹고 외국 나가서 80% 90% 남겨먹던지 너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제약사들은 약은 정말 뛰어나잖아요. 코로나 때 보세요. 화이자 모더나 거 다 맞으려고 하지.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거긴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좀 아재 백신으로 좀 오명이 있었지만 화이자 모더나 거 다 맞고 싶어 했죠. 나중에 중국 러시아 백신 나왔을 때 그거 누가 맞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다들 맞으려고 해도 화이자 모더나 동나 써도 그거 기다리고 있었죠. 화이자 모더나 그 뛰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뛰어난 약이 있으니까 외국 가서 그냥 비싸게 팔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인들한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머크랑 화이자 이런 것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일단 다시. 그다음 엔비디아, 3M, 캐터필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 5%, 18, 여기 지금 한 10개 종목이 다 5% 이상 급등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은 120선을 단번에 뛰어넘는 갭상승이 나왔죠. 자, 이것도 똑같죠.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 그림이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확률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죠. 결국 터졌죠. 우리가 그걸까지 알 수가 신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으나 미스터 마켓이 그려놓은 이 흔적의 그림을 보고 확률적으로 베팅할 수 있었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 동시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이게 한 나스닥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4대 지수나 주요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베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에서 제일 많이 온 건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종목이 11.77 올랐고요. 그리고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가 11.24가 올랐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보다 지금 10% 넘는 것들은 좀 다른 건데 트레이드 데스크는 그 광고 회사인데 온라인 광고 플랫폼인데 광고주들이 광고를 쉽게 낼 수 있는 여러분들 가끔 저도 느끼지만 검색 막 하고 있다가 놀라는 경우 있지 않아요? 광고가 들어오는데 내가 꼭 필요한 거래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거나 내가 찾은 사이트를 다 그 쿠키 설정을 허용하면은 다 빅데이터로 취합해갖고 내게 맞는 거로 광고를 딱 때리는 거예요. 광고주들은 또 여기 트레이드 데스크에 그만큼 돈을 내죠. 트레이드 데스크가 분석한 대로 타겟을 해서 타겟층을 해갖고 하는 게 광고가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광고주들에게 아주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는 쪽집게 광고를 해주는 게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올드 도미니언은 완전 다른 건데 이거는 이 미국 최대의 트럭 화물 운송 업체입니다. 그렇죠? 요런 게 지금 요게 올랐다는 거는 미국 내에 어떤 활발한 운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예를 들어 이 운송업체, 운송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광고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이런 거는 평소에 많이 보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여기 리제네론이 있죠. 리제네론 코로나 치료제로 트럼프도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BT와 운송과 광고와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S&P 500입니다. S&P 500도 갭 상승하면서 장대 양모를 뽑으면서 121선과 고점을 싹 다 돌파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다 위로 갔네요. 마이크로소프트 2.40 올랐고 애플은 6.18 올랐습니다. 아까 아마존이 나왔고요. 나스닥에서 다우에서 나왔죠. 자, 다 급등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급등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자,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게 레티스 세미컨덕터 커퍼레이션 12.83, 그다음에 모리클로니 파워 시스템즈,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가 2등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10% 넘는 게 4개나 나왔어요. 자, 지금 특징 좀 하나 볼게요. 알리바바랑 핀도도 2개 볼 텐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 아주 미국, 중국이 빅딜을 하니까 중국 기업도 지금 활약하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이 나왔더라고요. 미국은 시장이 비었고 중국은 공장이 비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둘이 쿵짝을 한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랑 핀도도 이런 거를 다 퇴출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퇴출시키면은 미국의 투자자들도 그 타격을 받는 게 미국의 투자자들도 이걸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 협상 호재에 알리바바, JD.com, 바이두 전부 다 급등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같이 살아야 되나 봐요. 자, 일본은 오늘 또 갭상승이 나와서 다이렉트로 날려버리면서 자, 관세 전쟁 여파 일어나기 전에 이 부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 상단을 뚫으면은 4만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관세 전쟁이 나오면서 폭락했었죠. 거기까지 돌아왔어요, 이미. 그렇죠? 거기까지 다 돌아왔습니다. 이게 없던 일이 됐어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입니다. 전부 다 급등하고 있죠. 도요타 자동차 3.8%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도 오늘 갭 상승하면서 61선 뛰어넘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 상승률, 그 시가총액 상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좋죠.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따라가려고 지금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이 드디어 5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붙진 않고 있지만 5일 연속 순매수가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르진 않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르는 건 하나오션 2.49입니다. 아, 이 밑에 저기 HD 한국조선해양이 4.25가 있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더 많고요. 펩트론이 8.95로 급등하고 있고 3천단제약 10.1입니다. 자, 걱정했던 제약바이오가 급등하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것 중에 면역항암제 볼게요. 면역항암제 Y바이오로직스가 10.57, 박셀바이오 이렇게 나갑니다. 뒤로 가볼게요. 면역항암제 중에서 이제 최신 기술로 나오는 게 ADC 항암제잖아요. 아까 일본의 다이지 산교 유명한. 우리나라의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오늘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상황이 나왔죠. 신규 항체 약물 결합체 ADC 연구 개발을 위한 항체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 이 지금 Y바이오로직스에서 항체를 갖다가 상대방 누구예요?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에다가 넘겼습니다. 이게 물질 계약을 하고 있다가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아예 저기를 했습니다. 항체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가 ADC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항체에 대한 부분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폭탄을 Y바이오 로직스 걸 써가지고 좀 더 좋은 ADC 약물을 만들려고 이제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두 매도평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결국에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완패, 시진핑 완승. 그렇게 보는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 보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시진핑이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수익이 나면 되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의 말이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트럼프, 내가 당장 나가서 주식 사라고 했니 안 했니?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관세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되면서 기술주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상승 랠리, 그 추세 분석과 더불어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관세 이슈 때문에 온도차가 좀 급격히 벌어지는 그렇죠. 흐름들 네,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괜찮은 소식이 들렸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아예 타결은 아니고요. 그렇죠. 90일간 유예이고요. 예. 고율 관세를 좀 낮춘 거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만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30%씩 10%는 의미가 없고 30%까지 중국의 관세를 낮춘 거는 일단 내고를 협상을 하자는 뜻이에요. 네. 근데 30%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침착할 필요는 있는데
관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처음에 이슈를 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로 시작했어요? 관세 이슈요. 네. 그 공약 내세울 예. 때.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네.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된 게 11월 6일입니다. 11월 5일하고 6일하고 중간값 하면요. 네. 현재 주가예요. 코스피, S&P 500이. 그 주가장으로 S&P 500. 되돌림이었다. 예. 그래서 관세를 본격화하기 직전으로 완전히 돌아갔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간 측면이 있어요. 빨리 갔느냐 안 갔느냐 보려면 지금 말씀드린 AI가 11월 초보다 지금 더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잘 모르겠나요?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는 게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는 그 펀더멘트로 드라이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AI 관련되는 반도체 관련되는 이슈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아직 품목 간선 해결이 안 됐죠. 그렇죠. 반도체. 네. 안 될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 AI는 더 나빠졌나요? 그러면 AI 투자는 나빠지지 않았죠. 그럼 파지티브하죠. 그럼 파지티브한 거예요. 그럼 긍정적이었는데 잠깐 계속 AI가 투자가 잘 된다고 막 뛰어들라고 보니까 뭐가 있었죠. 1월 달에 딥시크가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이 더 격화돼서 미국이 중국하고의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죠. 그러니까 관사 별도로 규제 이슈는 아직 남은 거예요. AI 투자는 계속하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이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상태라면 중립적이다. 현재 주가 레벨이 11월 5일 레벨로 다 돌아갔고 삼성하이닉스도 그때 레벨로 다 갔거든요. 어저께 삼성전자 57,600원이요. 11월 5일인가 6일 딱 그 종가예요. 네. 예. 근데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못 갔죠.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아직까지는 조금 룸이 있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올라와야지 장이 완벽하게 원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그 다시 원래로 시작해야 되는데 반도체만 본다면 나빠진 건 없지만은 더 쉽게 올라갈 정도로 하기에는 아직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가 되돌림은행이라는 그 네.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리스크는 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하나하나 좀 따져볼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그 부분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관계? 그렇게 좀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그 HBM3E 이 인증을 기다리면서 무언가 메모리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딱 들었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어제 오늘 사이에 예. 그 관세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에서 올라가는 거 어저께 삼성이 많이 올랐죠. 오늘은 쉬고 있는데 거기 그 이슈 말고 두 개가 있었어요. 예. 이 현재는 루머입니다.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에요. 일단 삼성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는 엔비디아에서의 최신 HBM 콜이 잘 안 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HBM3의 콜이 품질 승인이 원래 목표가 6월 달쯤 나게 돼 있는 목표였거든요.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루머 나온 게 내년도 HBM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을까요?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가격 협상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엔비디아가 왜? 삼성전자가 콜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탈만한 이슈. 좀 기분이 안 좋죠. 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게 작년 이맘때 예, 예. 올해 물량을 이맘때 다 이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맘때 내년께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직 파이프라인에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그런 분석이 한 일간지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의 기대가 관세 말고도 콜 되고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앞서 나가는 거 아니고 갭을 확 줄이는 거 아니냐는 설익은 기대감이 어저께 반영된 게 하나 있고요. 네.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 설이기 실적.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28일에 실적 발표되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줄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5월달이니까 5월달 안 됐으니까 안 넘어왔으니까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으로 판매를 마음대로 못하죠. 예, 반도체. 그래서 뭐 칩도 뭐 변경해서 뭐 맞아.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예.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야 이거 중국 시장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제품을 좀 바꿔볼게. 라서 어저께 나온 게 걔네가 중국 버전은 조금 낮은 버전이 H20이라는 버전인데 그 저사양을 조금 더 바꿔서 예, 예. 7월 달부터 내놓는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 그 GPU하고 같이 짝짝꿍되는 HB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원래 하게 돼 있었냐면 하이닉스가 하게 돼 있었거든요. 하이닉스 HBM이. 근데 그게 아니고 HBM이 아니고 그래픽 DDR, 고사양 DDR 제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삼성이 뒤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H20 중국 버전에 대해서 짝꿍이 되는 제품이 하이닉스의 HBM이 아니고 삼성의 GDDR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기사 내지는 기대감이 어제 오늘 사이에 나왔던 거예요. 둘 다 아직은 루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많이 갔던 거고 아. 오늘은 글쎄 그거 기다려봐야지 않아? 제수랑이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지. 그럼 제수랑은 5월 28일에 실적 발표되는데 아직 멀었잖아. 그럼 아니 다음 주까지 기다리자. 왜? 혹시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컴퓨텍스 대만에서 하는 IT 전시회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직전에 기조 연설을 제수랑이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뭔가 포인트가 나올 수 혹시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예.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예. 쉬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신다면은 한국에는 관세 말고도 여전히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것이 아직 남아 있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58,200원까지 종가 기준으로 6% 오른 이유가 네. 그 두 가지가 크게 좀 자리 잡았네요. 관세 어쨌든, 말고도. 예, 관세 말고도 그 삼성전자에 드디어 이제 제품이 팔리나, 예, 그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쪽도 네. 고객사로 맺을 수 있나라는 가능성.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그 첫 번째 이슈로 돌아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속을 탈 수 있지만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격 협상. 네, 가격 협상을 위한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언젠가 뭐 삼성전자가 조금 늦더라도 진입을 네. 하게 되면 HBM 경쟁력이 붙게 되는 거니까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좋게 판단할 수밖에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엔비디아만 딱 놓고 보면 맞아요. 엔비디아라는 수요가 100이라는 게 고정돼 있고 하이닉스가 있는데 마이크론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오면은 네. 가격에서 영향이 있으면 내년 거래도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맞아요. 네. 근데 전제가 잘못된 게 하나 있죠. 엔비디아 수요가 많이 늘면 엔비디아 숫자가 100이고 그대로 해서 마켓시어가 뺏기는 게 아니고 이게 130으로 늘면은 그건 아직 모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어쨌든 네. 칩 수요 엄청 많이 늘면은 네. 나눠가는 캐파가 또 그 넓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예. 하나. 엔비디아가 다 까먹었는데 작년 12월부터 나온 엔비디아의 그런 칩 말고 커스텀용으로 설계된 칩, 작년에 브로드컴 포함해서 약간 그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맞춤형 맞춤형 같은 거 칩.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엔비디아가 예. 8, 90% 갖고 있지만 10% 20% 시장이 본격화 성장하면은 네, 그거는 네, 네, 누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검증이 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 맨 마지막으로 네. 딥시크가 한 전반적으로 칩 자체가 GPU 시장 자체의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AI 자체의 서비스가 늘어나면은 전체적인 반도체 칩 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단기적인보다는 한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본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요거를 빌미가 될 가능성이 하이닉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추측이기도 하고 예상이기도 네, 해서 네, 네. 사실 투자 전략 방향성을 이렇게 막 쏠려가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어려운 점이 있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사실은요, 예, 예. 삼성전자가 6월 달에 콜이 나더라도요, 실제 물량이 대거 연말 연초에 올라가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를 약간은 괴롭힐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혼자 10% 20%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여지기 제한적인 때문에 거예요? 예.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지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는 게 맞고요. 앞자리가 6자 바뀌는 건 혼자 가고 하이닉스는 10% 빠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당분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또 네. 우리가 반도체 전략도 기술주 전략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생성형 AI 다음은요, 네. 행동형 AI, 에이전틱 AI 뭐 이런 개념이 나오고 네, 네. 있는데 요거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예. 대리인이죠. 네. 그러니까 내 대리니까 내가 많은 걸 입력 안 해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어떤 알아듣고 실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뭘 해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돈도 지불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AI 매니저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챗GPT 하는 건 우리가 주는 거 가지고 답만 하는 거잖아요. 네, 일문일답이 아니고 생각을 좀 길게 해요. 생각을 길게 하는 건 뭐죠?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좀 생각이 오래 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성이 부여되고 생각을 오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도체 AI 칩에 대한 성능이나 아니면 그 수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젠슨하게 얘기하기로는 생성형 AI보다는 이 추론형 AI고 이 에이전트 대리화되는 것이 완전히 100% 바뀌면은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50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의 반도체 수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칩 간에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경쟁할지 모르지만 그런 칩을 가지고 AI를 서비스하는 셉이라든지 뭐 IBM이라든지 이 애플리케이션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팔란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지금 코멘트는 미래지향적으로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본부장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가 서로 뭐라 그럴까 대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또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협업이라는 협업이라는 게 서로 나눠 쓰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에이전트 A라는 기능을 에이전트 시키면은 그 AI 에이전트하고 B라는 기능하고 C라는 기능을 모두 각각의 다른 그 에이전트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에이전트끼리 서로 주고받고 해서 주인님이 시킨 거를 우리 잘 모아서 하자라고 하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에이전트들이 서로 프로토콜, 규격, 얘기할 수 있는 규격이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아, 예. 그 규격을 통일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규격들을 구글이 준비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채택해서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ATA A2A. 이렇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졌다는 게 얼마 전에 나왔고요. 우리 이거 협약하기 전에 이제 관세 있기 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네요. 주가가 가는 이유도 있는 거고 구글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건데 구글은 거꾸로 이제 AI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검색이 메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AI가 너무 검색 시장을 뺏기면 어떡하는 우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분리될 수도 있다 뭐 반독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글은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고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흥분하지 않지만 꾸준히 지금 6개월 동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디벨롭먼트는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화되는 AI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가 잘 되고 있다. 긍정적인 거죠. 요거는 우리한테도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 네. 소통이 더 원활해지는 그렇죠. 그런 AI 시대가 됐다고 맞습니다. 보여지면 되는 거잖아요. 기업 간. 그러면은 그 개념은 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네.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입한 네. 그 MCP 네네. 그리고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네. 에이전트하고 프로토콜이 이제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약간 추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맥락이 좀 네. 고도화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챗GPT 하는 거 말귀가 예, 그렇게 예.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귀를 알아먹어야 된다. 그게 뭐죠? 여러 가지 맥락을 이해되는 기본적인 그런 거의 소프트웨어가 원래 있었어요. 추론형 AI가. 예, 추론형에서 이게 MCP라는 단어가 멀티칩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얘기하는 거 말고 원하는 거 말고 여기서는 멀티 컨텍스트 프로토콜, 네. 컨텍스트, 맥락. 맥락을 여러 가지 맥락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이 원래 준비되어 있었는데 MCP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프로토콜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하고 그 통신하는 이해시키는 그거하고 짬뽕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쪽에 그 기술자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널린다라고 기대해도 되는데 예. 항상 속도죠. 이게 갑자기 이런 거가 된 것이 100%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 달, 두 달, 석 달, 한 분기, 두 분기 지나가면서 이게 5%, 10% 올라가는 거니까 방향성은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셉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더 좋은 거고 네.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거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 얘기해서 애플하고 엔비디아지만 사실은 우리 6개월 전에는 작년 11월보다 주가가 엔비디아하고 애플을 안 갔다 그랬잖아요. 네. 셉하고 IBM하고 팔란티어는 난리가 났잖아요. 어저께 오늘은 관세가 완화되니까 다른 쪽에 올라가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시장이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구글과 오픈 AI도 올해 초에 채택을 이제 했다라는 이슈도 그렇죠. 맞습니다.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투자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담한 대담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식을 사야 할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탈출해야 하는 기회일까요?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저희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미국과 중국 관세 일제히 한꺼번에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걸 시작하는 기점은 14일 기준이고요.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갖고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일단은 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했죠. 이번 주말에 시진핑과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1기 때를 떠올려 보면 1기 때 2018년 7월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폭탄을 매겼고요. 그다음에 18개월 후인 2020년 1월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1기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차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물론 1기 때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은 1차 합의를 해놓고 추가적인 협상을 할 때 계속 또 싸움이 있긴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뭐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갑자기 또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현상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굴곡은 좀 있을 거다라는 것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 전화 통화를 한다고도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뭔가 확실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에 미국에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6월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여기에서 무슨 결정이 이루어질지 또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도 6월생이고 시진핑 주석도 6월생 6월에 생일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딜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딜을 하고 이렇게 관세도 많이 낮출 줄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둘 국가 다 매력적인 딜이 있었다, 좋은 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둘 다 이 협상을 하는 게 굉장히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반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만약에 관세를 이렇게 높게 부과하게 된다면 이 급격한 인플레이션 올 거다라는 경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월마트나 뭐 이런 소매업체들 이런 진열대가 다 텅텅 빌 것이다. 중국 제품이 안 오게 되니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중국은 오히려 굉장히 여유로워 보인다. 굉장히 지금 미국에 대항할 강력한 카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중국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부진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고관세가 계속 부과되면 수출까지 타격이 입게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도 부진해지는데 수출까지 타격이 입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도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라는 게 확연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합의들을 했을까? 어떤 양보들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스템을 아예 바꿔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생산은 별로 하지 않는 나라죠. 반대로 중국은 오히려 생산을 많이 해서 이걸 외국에 많이 팔고 특히 미국에 많이 팔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균형선에 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느냐? 결국에는 미국도 생산을 많이 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내수를 살려야 되니까 소비를 늘리는 그런 양쪽, 여기로 이제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이 지금 내수가 부진한데 소비를 어떻게 늘리느냐? 결국에는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상을 해서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고 부양책을 쓰는 카드를 미국이 압박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얘기했죠. 가장 큰 건 중국 시장을 개방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결국에는 미국의 자본, 기업이 중국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베센트가 8월에 또 큰 거 온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중국이 사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압박을 어떻게 용인하더라도 중국 내부의 내수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우리도 그러면은 협상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에 지금 관세가 30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론 유예가 되긴 했지만 25%가 됐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면 빠르게 협상을 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들은 이렇게 업종이나 주가 그리고 코인별로 상이한 명암이 엇갈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할지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함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피해주 오늘 반등하는 흐름인데요. 오후장까지 그 힘이 유지될지 관건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